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기업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와 관심사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ESG 경영을 들 수 있는데요. 그 ESG 경영이라 함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핫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ESG 경영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은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내리는 제재를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기반해서 다른 제재가 부과되는 만큼 제재 수위에 따라서 ESG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흔히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위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하도급 거래와 중기부 소관의 상생협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도급법도 공정거래 제도의 일부분인데요.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은 공정거래 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지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있고, 공정거래법 안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라든지 기업결합, 그 다음에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또 가장 많은 행위 중에 하나인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그 소관 법령으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또 약관규제법, 방문판매업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은 흔히 말하는 그 갑질을 근절하는 법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도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나 건설 등을 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한 다음에 납품, 인도를 한 다음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본래 하도급 거래를 함은 본래 재위탁을 전제로 한 주문 생산 방식에서 유래된 개념이었지만은 점차 재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도급 관계까지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다음 수급사업자인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주는 하도급 거래만 규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발주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원사업자에 주는 원도급 관계까지도 하도급법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거래의 경제적 의의와 특성을 보면요. 왜 이렇게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냐라고 살펴보면은 하도급 거래의 경우에는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을 한 다음에 중간재를 납품받는 분업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여러 기업이 공정별로 분업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각 공정을 분담해서 기업 간의 생산을 특화함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기술 축적 효과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하도급 거래 특성상 수급사업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거래 기업의 대부분 매출을 의존하는 등 전속적인 거래 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그 거래가 지속됨으로써 전속적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속적 자산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는 거래선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조정해주기 위한 법이 바로 하도급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도급법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도급법은 공법이자 경제법입니다. 즉 국민 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사특별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관계 중에서 특정한, 즉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민상사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지연이자가 민상법상 법정 이율보다도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민상사 법정 이율은 5% 또는 6%인데 하도급법의 지원자는 15.5%를 지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거래상 지남용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법으로서 이 중에 특히 하도 거래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으로 규율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도 거래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보다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은 건산법이라든지 상생협력법, 기타 법령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행정적 제재인데요. 행정적 제재는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리는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시정조치라고 해서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다시는 이러이러한 부당한 하도급 대응 결정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도급 대응 지급 명령, 이런 하도급 대응을 미지급한 경우에 이런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지급 명령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교육 이수 명령, 또한 공포 명령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징금 부과, 가장 흔한 금정적 제재죠. 그래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공정위가 잘 조치를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습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즉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에서 일정 점수, 즉 5점 이상이 초과하게 되면은 입차 참가 제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10점이 넘게 되면은 영업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들을 공정위가 그동안은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벌점을 관리한 다음에 이런 제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습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적 제재로서는 형사 고발이 된 경우에는 벌금,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수급사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요.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 이상, 3배까지 또 할 수 있는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위반을 한 경우에 이제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한 실제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그동안 이러한 사례들에서 좀 미온적인 대처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벌점을 엄격하게 관리한 다음에 그 벌점이 5점 이상 또는 10점 이상이 초과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치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벌점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공정거래 협약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생협력법에도 있지만은 기술자료 예치제가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3의 기관에 예치를 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합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를 기술자료 예치제라고 하고요. 또한 부처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 누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점 누진제는 일정 기간 하도급법 위반한 경우에 그 벌점에 대해서 누산 점수를 계산해서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차 참가 제한 조치, 10점 이상인 경우는 영업 정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하도급법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공정거래 사건은 직권인지, 공정위가 직권을 인지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 같은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 사건이 시작되고요. 그런데 뒤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심사 불개시로 이제 마무리 짓고 만약에 이것이 하도급법에 적용된다 하면은 사건이 조사되고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 단계에서 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무혐의라든지 심의 절차 종료로 마무리되고요. 가벼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중대하거나 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 흔히 말하는 게 검찰의 공소장 같은 거거든요. 공소장 같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는 그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회의, 전원회의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정조치라든지 형사고발, 또 입찰 참가 제한 조치라는 부정당 제재 업체라든지 손해배상 각각의 소송들과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법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뭐 기술 유용이라든지 뭐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부당 반품 이런 것처럼 굉장히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많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결국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이 많거든요. 금전적인 분쟁이. 그래서 돈을 주면은 거의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공정위가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협의 제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를 좀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가 설령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제재하지 않고 좀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쟁조정 협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이라든지 지금은 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건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분쟁조정 협의 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도급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분쟁조정 협의 제도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은 뭐 ESG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순간 원사업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부과되기 때문에 되게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에서 반드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인지 그 다음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되지 않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또는 상생협업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엄격하고 치일적인 법령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와 적용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이 부분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대상 사업자입니다. 하도급법 대상 사업자는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한데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어야 하고요. 또는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1원이라도 직전 연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원이라도 많게 되면은 원사업자에 해당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하도급법 전부가 적용되고요. 예외적으로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중견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와 거래한다든지 또한 자기보다 큰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조항 등 일부 적용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도급법 제2조 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업에 따른 제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신의 업과 위탁이라는 개념인데요. 각각 두 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의 의미부터 보시면요. 업이라 함은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통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행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진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공정위는 단지 회사의 정관이나 상업 등기에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 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입장이 가깝긴 하지만은 하도급법이라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만이 업으로 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탁의 의미인데요. 하도급법상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양에 따라서 작업한 위탁 목적물의 전용이 곤란한 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원사업자가 사양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의뢰한 경우 또는 사양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별로 손해를 입지 않고 손쉽게 그 위탁 목적물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은 하도급법상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로고를 인쇄하는 등 일정한 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는
그 노고를 쉽게 제거할 수 없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위탁에 해당하지만은 손쉽게 제거하거나 다른 노고를 다른 고객에게 쉽게 전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 목적물의 사용 결정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는지도 위탁 여부를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가 도면을 제공한다든지 또한 수급사업자가 도면을 작성하지만은 이를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등 이렇게 원사업자가 어떤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사업자와 거래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고요. 하도급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보시면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한테 뭐뭘 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과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원사업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사항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주자, 유일하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 제도가 하나 정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추가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의무, 뭐 서류 보존 의무라든지 계약이행, 건설 위탁인 경우에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된다든지 또 신식 준수 등 같은 간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이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도급법 관련해서 특히 계약 체결 단계와 계약 이행 단계,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하도급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사람이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각각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하도급법 내용 중에 주의를 해야 하면 좋겠고, 또한 사귈 때 만나서 같이 업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할지 부분을 좀 구분해서 주제 내용을 아시면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시면요. 계약 체결에서 첫 번째 서면 발급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서면 발급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부당한 특약 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계약서 내에 수급사업자한테 어떤 부담이 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그런 특약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법상 무효는 되지 않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도급법상 제재를 받는다든지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라고 해서 어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도 금지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모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규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라든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부당 반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용이 안 되는 물품을 위탁을 했는데 그거를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납품했는데 반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를 다른 데 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라든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부당 반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이라고 해서 이미 계약서에 1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줄 때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뭐 네가 납품한 물품이 하자가 있어서 난 20원 깔 거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할 돈이 20원 있어서 깔 거야. 그래서 뭐 60원 준다든지 이럴 때 그렇게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원래 계약서에 있는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한 하도급 대금 중에서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될 수 있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기술 자료 제공 유용 행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제 전 정부부터 지금도 현재까지 굉장히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또 중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유용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급 사업자도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인데 내가 원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흔히 말하는 거래상 지위 같은 것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간섭,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하다라고 보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당연히 납품을 받았으면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겠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이거는
하도급보에는 딱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게 되고, 그거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주는 경우 당연히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거래가 종료되거나 거래 기간 중에 어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한다든지 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든지 뭐 서면 실태 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만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전체를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계간을 보면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도급법의 하도급 거래에서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이런 규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급 지급 단계에서는 이런 규제 내용이 있으니 각각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명 발급 의무인데요. 서명 발급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 내용이라든지 하도급 대금 등이 불명확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한테 사전에 교부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서 분쟁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서면 발급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특약 금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중소사업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서 각종 비용을 떠넘긴다 해도 중소사업자는 부득이하게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특약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일들은 부당한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조항이 부당특약 금지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인데요. 이게 이제 체결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하도급 거래에서는 하도급 단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인데 불구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의존성이 강한 하도급 거래 특성상 가격 결정 주도권이 거래상 가배지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 중에 부당 감액 금지인데요. 수급사업자의 기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에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게 되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부당 감액 금지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액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감액하는 사유라든지 기준, 방법, 대상 물량, 감액 금액 등을 교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인데요. 수급사업자의 기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차질 또는 재고 부담으로 인한 자금난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당 판품 금지는 아까 수령 거부라든 위탁 취소와 유사한데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주문에 의해서 위탁받은 목적물 생산하게 되는데 갑자기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이를 반품하게 되면은 하도급 거래 특성상 다른 데로 전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급사업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인데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또한 서면에 의한 요구를 의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입니다. 특히 기술 이용 행위를 금지 위반한 경우에는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인데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과 영업활동의 보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의 확립을 전제사항으로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어떤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금 지급 단계에서 주의할 부분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인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금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은 수급사업자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종업원의 임금이라든지 자재 대금 등을 지불이 곤란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 또는 파산까지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법에서는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하도급 대금은 이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계약서에 있는 것을 지급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도 간단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하도급 대금 연동이라 함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서 정한 비율 이상이 변동하는 경우에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당연히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와 함은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원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관련해서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도급법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공급 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당연히 이에서 수급사업자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그 협의 개시 의무와 성실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는 반드시 공급 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조정해 줄 필요 없지만 이런 협의 제도는 협의의 의무는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설계 변경 등으로 해서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한테 증액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의무와 의무사항이 있는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한테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복 조치와 탈법 행위 금지인데요. 하도급법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 조정 신청, 또 서면 실태 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보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벌점 5.1점을 부과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과 의무 사항을 봤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발주자의 의무 사항을 보겠습니다. 발주자의 의무 사항은 하도급법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 방지 및 신용경색 완화를 하기 위해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주자의 의무 사항으로서 하도급법에서 유일하게 발주자한테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상생협력법의 개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법 제정 목적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나라 경제 특징은 생산성을 높은 대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병존하는 소위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 분야에 광범하게 보이는 하도급 내지 수의탁 거래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같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만 규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충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을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을 한번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하시면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하도급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거래에 관련해서 업에 따른 위탁이고,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지만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은 수급사업자 중소기업보다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원이라도 많은 경우가 적용되지만 상생협력법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모든 거래, 수의탁 거래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액 제한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래 관계도 보시면은 하도급법은 딱 7가지 거래 형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제조나 판매나 수리나 건설하는 업자가 제조 위탁하는 경우, 또는 수리가 수리, 또는 건설이 건설, 용역이 용역하는 7가지 거래 형태만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용역업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특히 주의할 점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반면에 상생협력법은 제조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업자가 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위탁하는 등 36가지 거래가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의 공사위탁, 또 용역업자의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업에 따른 위탁의 제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하도급 거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과연 수위탁 거래나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조위탁의 개념이 아닌 단순 구매에 불과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위탁 거래라든지 하도급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정 조치라든지 과징금 부과, 벌점 누진제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고요. 상생협력법도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부과라든지 입찰 참가 제한 조치, 교육 명령, 과태료 부과 등등이 전체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수위탁 거래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인 원재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하고 이거를 누구한테요? 중소기업인 수탁기업한테 위탁하는 경우에 이러한 수위탁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아까 본 바와 동일하고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은요, 하도급과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업, 즉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위탁기업 같은 의무사항도 약정서 발급 의무라든지 납품대금 지급 의무, 또 물품 수령증 발급 의무라든지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준수사항은 부당하게 발주를 기피하지 마라, 또 부당하게 대물 변제하지 마라, 물품 수령 거부를 하지 마라, 또 발주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취소하지 마라, 보호조치 이런 내용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아시면은 상생협력법도 대동소이하니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중에 하도법과는 조금 더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할인 불가능한 어음급부 금지라든지 부당한 발주 기피 금지, 그다음에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 금지 이런 것들도 상생협력법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납품대금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대금의 지급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급의 지급 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를 위반해서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 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즉 연 15.5%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같은 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할인율 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자동차 부품의 가공을 수탁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지정된 납품 기일에 납품하려고 하는 수탁기업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부당한 수령 거부에 해당하겠죠. 또한 위탁기업이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통지 의무를 해탄 데 정당 사유가 없다고 보면은 그때로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탈취 관련된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상생협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인데요. 수의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에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미행할 경우에는 대기업은 500만 원, 중소기업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시켰는데요. 조사 거부에 따른 어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시켰고 거부했에 따라서 각각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증액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했습니다. 즉
수의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예방 및 소송상 불이익 해소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상생협법에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있는데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하면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 설비를 갖춘 기간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서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보신 바와 같이 기술 탈취 방지라든지 개발 사실을 입증한다든지 기술 유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 사용권 보장 또 R&D 안정성 보장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임치 대상물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기술상 정보인데요.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라든지 물품의 생산 제조 방법 또는 물질의 배합 방법이라든지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또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이 기술상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 기밀 정보, 그 다음에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농무 생산에 관련된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와 마지막으로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에 따른 정보들을 모두 경영 정보고 이러한 정보들이 전부 기술 자료 임치 제도의 임치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하도급법과 상생협법에 대한 어떤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통해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법에 대한 이해 증가로 인해서 수의탁 거래 또는 하도 거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기를 기대하고요. 평상시에 하도급법이라든지 상생협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ESG를 위해서 가급적 보수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법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위축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영업활동이라든지 사업활동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동방성장팀이라든지 법무팀 또는 로펌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도급법과 상생협법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소관 법령들에 대한 관심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ESG를 위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